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진료를 받을 때 정신과 의사가 환자한테 손을 잡아준다거나 따뜻하게 이렇게 호응을 해준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저희 쪽에서는 되게 금기거든요. 치료자가 있다면 좀 다른 병원으로 바꾸는 거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상담사나 혹은 정신과 의사랑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손을 잡아준다거나 따뜻하게 이렇게 호응을 해준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저희 쪽에서는 되게 금기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내과나 정형외과 의사처럼 신체 촉진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체 접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체 접촉이 환자분들이 좀 되게 취약해진 상황에서는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요. 의사가 환자한테 품는 어떤 역전이의 감정도 없다가 내가 위로를 하거나 손을 잡아주면서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원천 차단하는 거죠. 진료실 밖에서 만나지 않고 진료실 안에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 자체가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 이렇게 막 자만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우시면 정신과는 꼭 책상에 휴지통이 있거든요. 휴지 쓰세요. 손짓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 이제 손을 뽑아주시는 선생님도 일부 있는데 뽑아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 닦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정신과 의사분들이 항상 좀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꾸 당신은 특별한 환자다. 내가 당신을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사적인 연락을 좀 자꾸 하려고 하는 치료자가 있다면 좀 다른 병원으로 바꾸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뭔가 내 외모를 좀 평가하는 경우도 사실 드물긴 하거든요. 오늘 예쁘다, 멋있다, 막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덜 피곤해 보이신다. 표정이 좀 밝아지셨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환자의 증상을 저희가 확인시켜드리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코멘트는 가능하고 예를 들어 환자가 살찌지 않았는데 스스로 막 과체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을 빼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을 때는 키나 체중 같은 걸 좀 물어보고 객관적으로 BMI나 이런 걸 통해서 BMI는 정상 범주라 과체중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예쁘다 날씬하다 외모나 몸매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좋은 치료자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헉하는 게 의사가 자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환자가 집에 갔는데 자의 퇴원을 해서 집까지 쫓아간다거나 그 환자 지금 당장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집까지 간 환자를 데리고 수술실로 간다거나 사실 이런 거는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마치 따뜻한 의사, 헌신적인 의사 왜 저런 의사 없나? 특히 정신과 의사가 나오는 의학 드라마 중에 환자를 따로 만나고 환자랑 사귀고 이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드라마 작가님들이 저한테 자문 요청 같은 거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저 다 빼라 그래요. 절대 환자 의사는 밖에서 만나면 안 되고 사귀어도 안 되고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남녀 간의 애매한 감정 여지를 남기면서 약간 먹먹하게 헤어지는 이런 것도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질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 주는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차갑거나 딱딱하게 무뚝뚝하게 보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환자분들을 더 잘 진료하기 위해서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사실 선생님이 저 퇴사할까요? 이직할까요? 저 편입할까요? 이런 문제부터 이혼을 해야 되냐? 헤어져야 되냐? 다시 재결합해야 되냐? 파혼해야 되냐? 이런 인생의 대소사를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정말 원 없이 털어놓은 이 사람한테 그 정답을 좀 구하고 싶고 의견을 좀 구하고 싶거든요. 저희는 그런 환자분들의 인생 중대사를 결정해 줄 수는 없고 그 부분은 환자분이 결정하셔야 되고 하지만 좋은 컨디션일 때 좋은 결정들이 나오니까 그 컨디션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겠다. 그리고 결정은 못 해드리지만 A를 선택할 때 B 선택했을 때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끄집어내고 들어드리면서 진료실 안에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립적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사실 저희 정신과 의사들도 다 가치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였으면 혹은 내 친구나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해. 야, 이건 별로야.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환자지 친구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가치관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혹은 싫어하는 부분들이 환자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들을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내 종교라던가 내 정치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환자분들이 제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선생님 종교는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사실 종교를 통해서 많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 얘기하면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걸 혼자서 생각하고 말은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들을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나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과하게 의존할 수 있거든요. 저희 용어로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치료자한테 본인이 과거에 맺었던 어떤 중요 인물들과의 관계를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투영하면서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라던가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라던가 나를 따뜻하게 돌봐주셨던 할머니나 이런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그리면서 의존할 때도 있고 혹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치료자도 반대로 역전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치료자도 환자를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역전이가 발생해서 과하게 잘해주고 진료 시간이 막 길어진다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좀 불편해지고 의사가 환자한테 좀 쌀쌀맞게 대한다거나 그래서 환자들의 치료 전이는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런 역전이를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치료자야 환자의 선을 나도 모르게 넘을 수 있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취약한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진료실 내의 관계를 진료실 밖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특히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의료 윤리로 굉장히 중요해요. 집이나 회사 사실 가까운 데 가는 게 좋거든요. 집 앞에 헬스장도 잘 안 가는데 막 병원이 멀고 왔다 갔다 하는데 3-4시간 걸리면 한 번 가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가려면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한 병원에서 좀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치료 저항성이란 표현을 써요. 그거는 뭐 환자의 잘못도 아니고 의사의 잘못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약발이 잘 안 받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차트를 보면 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쓸 수 있는 약들은 다 썼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병원이 바뀌면 약도 엄청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과 같이 표준화된 이 의료 시스템에서는 병원마다 쓰는 약들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물 치료를 받았음에도 효과가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아닌 다양한 치료들이 있어요. 정신분석 치료도 있고 부부 간에 문제가 있다면 부부 치료, 커플 치료도 있고 혹은 부정적인 인지를 고쳐서 치료해주는 인지행동 치료 이거는 일종의 말로 하는 상담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TMS, 자기장으로 치료하거나 코에 뿌리는 우울증 치료제인 에스케타민 혹은 대학병원에서 입원해서 시행하는 ECT 전기치료 내가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 방금 말씀드린 다른 치료 옵션들을 활용하고 있는 병원들을 알아보셔서 가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게 없이 A병원에서 B병원으로 가면 A병원에서 1년 동안 약물치료 하다가 효과가 없는데 B병원에서 어차피 또 약물치료를 간다면 아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치료 옵션들을 이용하고 있는 병원들을 이용해 보시는 거 그 정도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정신과는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부분의 정신과는 처음 오는 환자, 초진 환자분들은 최소한 30분 이상을 면담을 해요. 눈에 보이는 질환 그리고 여기가 아파요, 콧물이 나요 이런 말들은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우울이 있다, 내 감정을 또 표현해야 되고 또 환자분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과거력도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초진, 처음 진료할 때는 좀 시간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과는 특히 처음 오는 환자분들은 예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셨을 때 정확하게 진단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특히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좀 다른 병원과는 다른 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시면 이 척도 검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우울증 점수, 불안증 점수, 뭐 ADHD, 자가 검사 이런 검사들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우울 점수가 경증인지 심한지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 수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들을 하고, 일부 병원은 또 스트레스 검사나 뇌파 검사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도구로 그거를 도와드려요. 그럼 환자분들이 조금 더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불편하신 원인, 뭐 때문에 오셨는지 여쭤봅니다. 저희는 그걸 CC, 치프 컴플레인, 주호소 증상이라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우울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번아웃이에요, 무기력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처음부터 쭉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정신과에 처음 오고 낯선 사람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내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좀 어렵고, 또 그 얘기가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못하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질문도 던지고 환자분들이 이야기하기 쉽게 분위기도 만들어 드려요. 저는 오늘 모든 얘기 하실 필요 없다 그러고, 하기 싫은 얘기는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제 좀 편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면 오히려 이 얘기를 이렇게 꺼내시는 경우가 많고요. 같은 질문을 좀 여러 번 드려요. 이건 꼭 정신과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이게 뭐 나를 무시하나? 왜 나를 바보로 하나? 왜 같은 질문을 하지? 하는데, 같은 질문을 여러 번을 할수록 환자분들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료실에서 이제 뵐 때 뭐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러면 처음 앉아서는 그냥 그랬어요, 보통이에요,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지나고, 근데 구체적으로 뭐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그러면 우울했다, 불안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서 똑같은 질문이더라도 조금씩 저희가 어조나 약간의 표현을 다르게 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추가적인 심리 검사라던가 집중력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도 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약물을 드리기도 하고, 지금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좀 지켜보다가 나중에 오셔라, 이렇게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 표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스마트폰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적어 오시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글 쓰는 게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적어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시거나 보고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저희 병원도 뇌파랑 스트레스 검사들을 하는데, 저 환자분들이 참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왔는데 그 걱정을 많이 해요. 남들도 다 이 정도 힘든데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선생님 병원에 와도 돼요? 그러면서 병원 온 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또 정신과에 온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사실 아파서 온 건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걸렸다, 나약해서 병원에 오게 되었다, 이런 이미 죄의식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객관적인 결과를 보여서 말씀드리면 안심하고 털어놔요. 예를 들어 자율신경계 스트레스 검사에서 교감신경이 과항진된 상태인데, 이 교감신경은 급성 스트레스가 있을 때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자극에도 예민해진다거나 불면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시작하신다거나, 뇌파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델타파가 좀 상승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면의 질이나 시간이 좀 떨어지고 하이베타파가 좀 증가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제서야 아, 내가 아픈 게 맞구나 하면서 좀 안심하시고 본인 얘기들을 좀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본인 얘기를 좀 힘들어하시고 눈치 보는 경우에는 이런 객관적인 검사 도구들을 보여드리고, 아까 했던 우울증 검사, 불안증 검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다 말씀드리면 또 생각보다 면담이 좀 잘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외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환자분이 진료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실에서 차트를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트가
병원에 남습니다. 병원에 남는 건 의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진료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남아요. 근데 여기에 남는 거는 막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몇 월 며칠에 방문했고 어떤 진단명으로 어떤 약 먹었다 정도지 환자분이 저한테 하시는 수많은 얘기가 거기에 전달되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법으로 내 기록이 보장되는 이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만 내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이 기록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 남편, 아내도 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정부 뭐 이런 공무원으로 내가 취업을 한다 할지언정 이걸 내가 내 손으로 떼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취업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 변호사, 판사, 의사, 간호사, 공무원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취업에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전투기 조종사를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약물 치료까지 받았던 경우에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전투기 조종사 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사실은 전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많이들 이제 진료실에서 하시는 얘기가 가장 흔한 게 낫는 거 맞냐, 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못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 정신질환에도 약물 끊고 빠르게 치료가 가능한 병도 있고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오랫동안 약을 먹으면서 관리해야 되는 질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질환에 따라 다 다르고 또 같은 우울증이어도 경도, 이렇게 심각도에 따라 치료의 예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3개월 정도 약 먹고 치료가 종결되는 분도 있고 장기간 복용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낫지 않는 병이라는 거는 맞지 않고 그리고 제가 2020년에 개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2026년이니까 2020년 개원 때부터 저를 쭉 진료받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봐봐라 약 한 번 먹으면 못 끊고 계속 먹지 않냐 소용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무슨 약에 중독이 돼서라던가 아니면 다니기 싫은데 제가 억지로 다니라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치료를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원을 다니는데 하나도 낫지 않는데 병원을 7년 다니라 그러면 다니시겠어요? 아무리 의사가 좋고 뭐 카리스마가 있고 유명 대학병원 교수님이라도 7년 동안 내가 병원을 꼬박꼬박 다니는데 아무 호전이 없다면 사실은 그렇게 오래 다니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분들도 오래 다니시는 이유는 안 다닐 때 우울증이나 불면증 혹은 뭐 ADHD 같은 질환들이 악화가 되는 걸 보고 오히려 이 치료에 대해서 역체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정신과 약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아요. 뭐 정신과 약은 살이 찐다, 치매를 일으킨다, 중독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슬픈 게 정신과 약이 하나가 아닌데 다 정신과 약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나로만 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른 과는 뭐 스테로이드, 항암제, 뭐 항생제, 진통소염제, 다른 과 약들은 다 분리를 하면서 이제 정신과는 유독 정신과 약 이렇게 하나로 얘기하시는 게 좀 서운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정신과 약이라고 해서 정신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다른 과 선생님도 정신과 약들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방하는 약 종류가 한 150가지 정도는 될 거예요. 이 약들이 무조건 안전하다 이건 아니지만 이 약 안에서 부작용이 심한 약도 있고 부작용이 없는 약도 있고 살이 찌는 약도 있고 좀 폭식 같은 걸 막아서 살을 빠지게 하는 약도 있고 되게 약마다 부작용이나 효과가 다 다르고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 크게 개의치 않고 써도 되는 약 이런 게 다 다른데 너무 정신과 약은 나쁘다 이래서 그런 시선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오해들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신과 약은 사실 정신과 의사가 제일 잘 알거든요. 간혹 이 약들을 또 다른 병원에서 받으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 약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신질환은 정신과에서 정신과 약을 드실 거면 정신과 의사한테 처방을 받으시는 게 우려하는 부분들을 제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유독 정신과는 환자분들이 한 번 오셔서 좀 상처를 받거나 혹은 의사나 직원이 별로였으면 다른 병원을 가려고 하시기보단 그냥 안 가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거기 너무 대기가 길었어. 아니면 이비인후과 의사가 뭐 불친절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이비인후과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다른 이비인후과에 가는데 유독 정신과 영역에서는 한 번 좀 불편하시면 그 다음에 안 가는 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정신과가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많고 의료 접근성이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으니까 한번 가보고 안 맞으면 다른 데 가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병원에 일주일에 한두 분씩은 해외 환자가 와요. 해외에서 오시는 이유가 제가 무슨 유튜브를 하고 명의여서 소문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와, 이게 뭐 독일에서 오시고 뭐 시카고, 시애틀에서도 오고 뭐 두바이에서도 오고 막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잘하나? 그랬는데 또 제가 어떻게 또 멀리서까지 오셨어요? 하면 거기보다 한국이 예약이 빨리 된대요, 저희 병원이. 그러니까 일단 예약 잡는 거는 전문의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만 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진료비 자체도 뭐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적고, 유럽은 거의 무상진료지만 정신과 전문의를 보는데 최소 1,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나라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니까 누리셨으면 좋겠다. 외국은 내가 병원을 선택하고 여러 의사를 만난다는 건 정신과 영역에서는 특히 어렵거든요. 그냥 2년 기다리고 최소 6개월 기다리고 보는 사람을 그냥 보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니까. 이 정도 되면 간다. 이 정도면 가면 좀 의사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나한테 두고 내가 힘들면 우울감이나 불안이나 수면, 집중력 문제로 지금 생활에 불편하면 병원에 저는 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준을 나한테 잡아라. 타인과 비교해서 남들은 이럴 때 병원에 가나?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내가 한 6, 7시간 자고 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뭐 요즘은 점점 잠이 한 8시간, 10시간 많아지더라.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 눈물이 많아졌다, 불안감을 느꼈다, 쉽게 지친다, 내가 고통스럽고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때 병원에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인 분위기상 쉽게 병원을 못 가고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아무리 제가 오셔라, 편하게 오셔라 해도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 많겠죠? 근데 혼자서 뭐 이것저것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좋아진다면 당연히 병원에 올 필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 때는 꼭 병원에 방문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힘드신 게 100이다. 그러면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100이 다 사라진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잘 치료만 받으시고 좋은 치료자 만나면 힘드신 100에 50은 무조건 좋아지거든요. 힘든 증상 중에 절반은 사라지게끔 해줄 수 있다고 들으신다면 아마 오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